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할 때에는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발제자당 2가지 또는 3가지씩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주원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 회복 그리고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기 불확실성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인데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펼쳐야 하는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우리나라나 기업 내부의 이슈나 그런 리스크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나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업들의 어려움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보면, 제조업은 이제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상회복 1단계를 들어갔지만 그게 이제 이어져서 내수 시장이 좋아지고 서비스업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불안하죠. 그래서 일단은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차원의 대응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급망 이슈라는 게 우리가 경제 산업적인 이슈인 것 같지만 사실 정치나 외교 쪽의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업들이 속한 그런 협회나 단체, 이게 보조를 맞추고 같이 공동 행동을 취해야 우리가 뭔가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조직이랄까? 정부랄까? 이런 쪽과의 어떤 많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자, 이제 내수시장에 그 오리엔트되어 있는 일종의 서비스업, 항공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관광산업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시장은, 우리가 내년에 회복이 된다고 보는, 되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지만, 회복 속도는 그렇게, 빠를 것 같진 않다. 빨리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 속도에 맞춰서 사업 전략을 짜야지 무리하게 이제 일상 회복 갖고 내수시장 회복되니까 우리가 투자를 확 늘려서 시장을 선점한다, 이런 상당히 모험적인 투자는 특히 내수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내년에도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사업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해서 포퓰리즘 부상, 또 기업 규제 강화, 이런 불확실 요인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부 정책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또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사실 기업들에게는 마이너스 되는 정책들이 꽤 많죠. 네.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우리가 누가 봐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정책의 배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포퓰리즘인데 여론을 보면 지지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그 정책을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힘들다고 불평을 할 게 아니고 그 정책이 기업에 맞춰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뚱맞게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고 항상 여론의 동향을 보거든요. 공청회도 갖고 그렇죠. 이런 걸 입법 예고도 하고, 그렇다면 그런 데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서 낸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적인 대세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정책이 어쩔 수 없이 나왔고 그 영향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했고 그게 뭐 또 기업에 대한 재정 지출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언젠가는 우리가 세금으로 돌아오는데 단순하게 세율을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릅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 확충분은 사실 상당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과 같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다면 언젠가 돌아오는 세금의 부담은 세율 인상도 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세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네. 앞에서 뒤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갑자기 탄소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업이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 정책의 효과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몇 년 후에 정부 정책에 지금 나왔던 정책들이 어떻게 기업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건가 그런 거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기조와 관련해서 오늘 발제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아직도 기존의 전통 산업 또 레거시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친환경 기조에 발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글쎄 사실 뭐 제조업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 특히 중화공업의 경우에는 이게 워낙 에너지 소모가 많죠.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에너지원을 갑작스럽게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의 가치나 저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생각하는 가치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가치를 무시할 거냐 그럴 수는 없는 일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비용을 통제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이슈고 이 가치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그 소비자들 그리고 정부가 이 기업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비용을 컨트롤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관련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오늘 박태호 파트너께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기업들이나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도 탄소 국경세 도입이 굉장히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탄소 국경세 도입이 지금은 미국 EU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결국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상 가능한 비용이라든가 재무적인 영향 아까 발제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시는 그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서 가장 큰 핵심은 그게 뭐 보호무역이다, 진입장벽이다 이런 어떤 뭐 관세 자체가 가지게 되는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덜 발생시키면서 생산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의 갭 차이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한다라는 개념 자체에서 결국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생산 체계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될 땐 결국 그들이 원하는 세금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자국이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탄소로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유럽에서 지정한 5개 품목에 대해서 뭐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얼마의 관세가 예상된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고 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탄소 가격을 대비시켜서 산정한 어떤 추정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탄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전망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세의 어떤 측정치보다 미래에는 분명히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그 가치 자체의 의미보다는 말씀드렸던 하나의 경쟁력으로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는 산업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산업들은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철강 산업 같은 경우도 탄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제로로 만들기는 어려울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현재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 스콥 1이라고 해서 공정 배출, 그러니까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설비를 교체한다거나 생산의 패러다임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스콥 2라고 해서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떠한 뭐 발전 구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한전이 운영하는 어떤 뭐 녹색 프리미엄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정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은 아리백을 통해서 전력에 대한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특정 산업이 전체 배출량에서 공정 배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꽤 높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60-7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네. 경우에는 사실상 간접 에너지인 전력을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에는 도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노력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탄소 아까 말씀하신 CCUS라고 하셨죠. 그 네. 탄소 포집. 네. 탄소 포집 기술 쪽에도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될 수밖에 네, 없겠군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주원 실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이슈가 요소수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 요소수 사태 이전에 또 중국의 사드 보복도 있었어요. 5년 동안 중국 의존도는 사실상 줄이려는 노력도 크지 않았고 실제로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한지 또 그 이외의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사드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요소수 뭐 그런 부분인데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중국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 더 크죠. 예, 뭐 기업들에게 도움이 됐던 부분이 더 커서 그러면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지금 그런 차이나 리스크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럼 중국으로부터 뭐 중국에 수출을 하건 중국으로부터 주요 원부 자재를 들여오건 중국을 떠나야 되느냐 떠날 수 있느냐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기업은 없어요. 네. 뭐 우리가 현실에 바탕을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수입선 다변화가 유일한 해법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품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소수처럼 완전히 뭐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옛날에는 유럽에서 좀 들여왔는데 예. 단가가 높아서 이제 중국산으로 거의 채워지는 그런 품목은 우리가 반드시 좀 수입선을 다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이제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 관련 경제 부처에서도 뭔가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해서 탈중국이 아니라 중국의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은 상당히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일부에서는 이제 국산화를 하자는, 우리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도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국산화를 할 때 그게 과연 돈이 되는 사업이어야지만 민간에서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국산화를 하자는 건 좀 너무 나간 논리고, 우리가 수입선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일구 이코노미스트께서도 발제 과정에서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비슷한 그런 그 원자재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텐데요. 꼭 지금 앞에서 주원 실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 중간재 또는 뭐 중국에서 가져오는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수입 다변화 말씀을 하셨는데, 원자재는 중국도 수입을 하는 나라고 우리도 수입을 하는 나라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확보 전략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글로벌 경제가 자원도 사실 가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생산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이쪽은 가격이 비싸고 이쪽은 가격이 싸고 하는 건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그걸 이제 아웃소싱, 그다음에 또 글로벌하게 최저가를 찾아다니고, 뭐 인터넷 쇼핑할 때도 최저가 뭐 이런 거 찾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은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그러면 비싸게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뭐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 공급 가격은 이렇게 높고 그걸 스팟 시장에서, 지금 현물 시장에서 구하면 좀 싸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비싼 값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더 들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를 뭐 다르게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들여야 되는 비용이 더 많다. 근데 그거를 비용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안정적이 되고, 비용을 네. 안 들이고 나중에 잘 될 수 있겠지라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하게 경제가 손상을 입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랍게 나타나는 현상이, 다들 재고 쌓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실 80년대 이후로 90년대부터 뭐 just in time 이런 뭐 그거 가지고 재고는 나쁜 거다, 재고는 무조건 줄여라, 재고 갖고 있는 것만큼 손해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세상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다들 재고 쌓는다고 난리거든요. 네. 자원도 막 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 누가 재고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물건이 재고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가서 구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쇼핑몰들은 생존의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물류센터가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뭐 아직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시내 백화점 한 층을 이제 물류센터로 만들고 할 정도가 됐어요. 이 재고 쌓는 건데. 네. 비용이 드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근데 이 비용이 드는 재고에 대해서도 글로벌하게 생각이 바뀌면서 최근에 물류 대란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창고마다 이제 일단 쌓고 보자라는 거죠. 이게 뭐 지금 안 갖고 있다가 생산하다가 뭐 반도체 부족 같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생산 전체가 스톱해야 되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고부터 부품 뭐 소재 재고 확보하고 난 다음에 생산 들어가자, 이런 식의 생각이 글로벌 기업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그동안은 불필요한 비용, 줄여야 되는 비용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그 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된다, 그런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안정성 증가라는 것이 비용 상승하고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 증가를 시키려면 비용을 좀 더 지불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전반적으로 그것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이 될 전망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태호 파트너님, 다시 말씀하신
이 탄소 국경세 이외에도 또 탄소세 이런 여러 가지 재무적인 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투자도 선별적으로 하겠다 해서 ESG 열풍이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들한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퉈서 ESG 강화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ESG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기업들이 그렇게 선언은 했지만 그리고 또 친환경 활동을 펼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린워싱 가능성도 있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될까요? 뭐 두 가지를 일단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뭐 ESG 관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ESG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어떤 논리에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의 논리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인 것 같은데요. 가치가 높아지면 그 가치에 부합하게끔 선투자를 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개념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만약에 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가치라고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선도적인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기가 계속해서 지남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 더 강해질지 아니면 약화될지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기업들은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그린워싱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ESG에 대한 활성화가 언급되고 실제 경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물론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ESG가 단기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거나 뭐 경영을 체계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 일부가 그러한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뭐 선언적 의미를 통해서 ESG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점을 조금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득이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그리고 뭐 정부에서 뭐 시민단체들, 언론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잘 하게 되고 그 워싱을 하는 기업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내는 그런 체계들이 갖추어지고 인식 변화가 생긴다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께 지금 말씀하신 환경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환경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발제에서 결국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상황이 됐다. 그것이 에너지 대란을 유발한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에너지 쪽에 투자는 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쪽의 에너지는 빨리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저가의 물건을 만드는데 더 비용이 덜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친환경 버리고 값싼 연료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소비자들이 이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두거든요. 소비를 할 때도 이게 소비 자체가 그냥 싸게 값싸게 소비가 아니고 뭔가 의미를 자꾸만 부여를 해요. 그런 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 세상은 바뀐 거라고 봅니다. 비용이 덜 든다고 해서 친환경을 포기하고 저쪽으로 갈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해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업이 이제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는
전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흔히 말하는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선도 기업들이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데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에 맞는 물건을 공급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팔로워들이 그 가격을 보고 그럼 우리도 이거 버리고 절로 가면 되겠다. 친환경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이행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게 선도 기업들이 일단 시도할 일이라고 봐요. 팔로워들이 나서서 할 건 아니고 근데 선도 기업이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팔로워가 내가 한번 시작해서 판을 한번 바꿔볼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물건이나 서비스가 과연 소비자들이 높은 값을 이 선도 기업보다 더 높은 값으로 소비를 해줄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코로나19 그리고 미중 갈등, 기후 변화 이러한 변화 요인들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지 그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에게는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기업들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적 요구, 그리고 친환경,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이런 요인들에 대한 가치 부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기업들이 앞으로는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기준점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가격과 안정성, 가격과 지속 가능한 미래 이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 중에서 이때까지 가격에만 가중치를 두었던 것에서 이제는 밸류 쪽으로 아마도 그 주안점을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만 포럼에 참가할 때마다 또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경제는 역시 알아야 할 게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통찰력도 배우고 새로운 지식도 많이 배우게 돼서 저는 상당히 뿌듯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벨 경영전략 포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